바닥까지 열어봐라. 끝까지. 산소호흡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중환자실의 새하얀 침대 위에서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 며느리 수진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30년 긴 세월 동안 수진을 다그치기만 했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유언장에는 아들에게 아파트와 상가 및 현금 5억 원을, 며느리에게는 기만상자를 남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작 기만상자라는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고 시누이는 킥킥거리며 수진을 조롱했어요. 하지만 49제가 끝나고 택배로 도착한 김상자를 열어본 순간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수진은 왜 그까짓 김상자 하나에 그토록 무너져 내렸을까요? 시어머니가 남긴 김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2023년 겨울, 차가운 병실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큰 목소리로 집안을 호령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숨쉬는 것조차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침대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공증인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연신 입술을 함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계산적인 눈빛으로 침대 위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낡은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소매 끝이 조금 헤어진 그 옷은 3년 전에 산 것이었죠. 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집안에서 배운 자세였어요.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조용히 있는 것.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공증인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크게 울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도 팔짱을 푼 채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죠. 수진만 제자리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 분배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눈이 반짝거렸고 시누이는 목을 길게 빼며 서류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2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서초구 소재 가게, 권리금 그리고 현금 5억 원. 남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애써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가에 번지는 기대감은 숨길 수가 없었죠. 시누이도 입술을 깨물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이상의 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합니다.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역시 어머니는 날 믿으셨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눈을 흘기며 말했죠. 오빠만 받는 거야? 난? 공증인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따님에 대한 별도 유언은 없습니다. 시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죠.
적어도 저것보다는 낫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증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이 집에 시집 온 지 정확히 30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농사일을 돕고 가게를 보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셨죠. 특히 지난 3년은 쓰러진 시어머니를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했습니다.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증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기만상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이라고요? 기만상자라고요? 남편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김? 그 웃음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신우이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습니다. 언니 축하해. 김이라도 받았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부터 시작된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30년 고생한 값이 기만상자래. 그래도 다행이다 뭐라도 받으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른 것 같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던 날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논에 나가 모를 심던 여름날들. 명절마다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차리느라 잠을 설치던 밤들. 남편이 밖에서 진 빚을 갚으려고 친정에 머리를 조아리던 순간들. 그 모든 세월이 기만상자였습니다. 그 30년 세월에 대한 조롱의 의미였던 걸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죠.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탁하고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눈이 수진을 향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뼈만 남은 그 손이 수진의 손을 향해 뻗어나갔죠.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발이 움직였어요. 침대 옆에 서자 시어머니의 손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울 만큼 차가운 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숨이 가빴는지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새는 것 같은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바닥까지 열어봐라. 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닥이요? 뭘 열어보라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급히 수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재빨리 손을 거두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수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고 왠지 남편에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유언장 낭독은 이상입니다. 상속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공증인을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재산 이전 절차에 대해 물어볼 게 많았겠죠. 수진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눈을 감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얼굴이었죠.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매섭게, 때로는 무심하게 수진을 바라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병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 기만상자였구나.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새벽마다 부엌에서 혼자 삼킨 눈물이 떠올랐어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달려가지 못하고 제삿밥을 지어야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 곁을 지킨 날들이 떠올랐죠. 그 모든 게 기만상자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창가에 서 있는 중년 여자를 힐끗 보고는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가 30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걸 알지 못했죠. 그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기만상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바닥까지 열어보라던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1993년 가을, 수지는 23세 새색시였습니다. 결혼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천장의 샹들리에는 군데군데 전구가 나가 있었고 빨간 카펫은 달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죠. 그래도 수진에게는 꿈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신랑 측은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들, 금목걸이를 두른 여자들. 반면 신부 측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손이 갈라지고 얼굴이 검게 탄 사람들이었죠. 그때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말하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아까운데 저 집안이 변변찮아서 마음에 안 들어. 혼수 좀 봐라. 이불이랑 밥솥이 전부야.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친정은 농 몇마지기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농가였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지만 더 창피한 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신이었죠.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예물이다. 상자 안에는 얇디얇은 금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옆에 선 시누이 손가락에는 두툼하고 화려한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팔자에 이만하면 감사한 줄 알아라. 수지는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밤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수진이 라면을 끓여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야, 오늘 판 크게 벌어졌다며? 나도 끼워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먼저 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첫날 밤이었는데 남편은 어디론가 가버렸죠. 수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시골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고추장이 들어있었죠. 코끝이 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7시쯤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밥상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셨죠. 이게 다야? 반찬이 고작 3가지?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식사 후 시어머니가 뭔가를 건네셨어요. 작은 도장집이었습니다. 이건 내 인감 도장이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진지했어요. 이 도장, 절대 아범한테 주지 마라. 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주지 마.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수지는 손에 든 도장집을 잠시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도장집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30년의 지옥을 아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에서 깼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밖에 나간 모양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수진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기 사채업소인데요. 남편분이 3천만 원 빌려가셨거든요. 언제 갚으실 건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어요. 3천만 원이라니. 시골에서 논 한 마지기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다음 날 수진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도박을 해요. 빚이 3천만 원이래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야? 수진이 멈칫했어요. 어머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결혼 전부터요?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습니다. 남자가 좀 그럴 수 있어. 내가 더 잘해야지. 수지는 멍해졌어요. 알면서 결혼시킨 거였습니다. 그 후로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03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남편 사무실에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야근한다고 했거든요.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안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도시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화를 냈어요. 야, 왜 맘대로 들어와?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긴 뭐야? 집에서 내가 잘했으면 내가 왜 이러겠어?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이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혼? 집안 망신시키게? 참아. 그게 여자 팔자야. 수진이 울먹였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사람이면 참아. 수진은 거기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수진이 시어머니 댁 청소를 하다가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봉투였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수진이 서류를 펼쳐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해? 수진이 화들짝 놀라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아, 아니에요. 청소하다가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남의 물건 함부로 보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봉투를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이상했어요. 왜 자기 이름이 적힌 서류가 시어머니 서랍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에게 따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박도 여자도 거짓말도 계속됐죠. 수지는 참았습니다.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2008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날 밤 수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또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죠. 익숙한 일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 그게 수진의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화기 화면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니 큰언니였습니다. 이 시간에 언니가 전화를 할 리가 없었죠.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골 사투리가 섞인 그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죠. 수진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서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고 해. 수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어디가 아프셨어? 갑자기 가슴을 붙잡고 쓰러지셨대. 심장마비래, 빨리 와, 수진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친정아버지, 논에서 별을 베시던 아버지, 수진이 시집갈 때 말없이 눈물만 훔치시던 아버지, 명절에 수진이 찾아가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니요. 수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겉옷을 꺼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어요. 아마 인기척을 듣고 건너온 모양이었죠. 시댁은 바로 옆 건물이었으니까요.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세요. 병원에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대요.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긴 내일 제사야. 내가 없으면 누가 음식을 해?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제사 음식 이야기를 하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봐야 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의 발 앞에 엎드리다시피 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평생 부탁이에요. 아버지 마지막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어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가지마. 내 자리는 여기야.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죠. 수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웃에 들릴까봐.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까봐. 수지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수지는 결국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없었어요. 눈앞이 자꾸 흐려졌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죠.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지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가셨어. 수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반쯤 붙여진 전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손을 한번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부르셨을지도 모르는데, 막내딸 이름을 부르셨을지도 모르는데, 수지는 제사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 상태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울 시간에 음식이나 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시어머니는 나갔어요. 수진은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뒷정리가 끝났어요. 수지는 부엌 구석에 앉아 식은 밥을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죠. 억지로 삼키다가 결국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늦게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이상한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가 깨어 계시다니 이상했죠. 수지는 무심코 창가에 다가갔어요. 시어머니 방 커튼 사이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신 걸까요? 수지는 눈을 비볐어요.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울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어깨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뭘 들고 계신지, 왜 우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며칠 후 수지는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장례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봉분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아버지가 이 차가운 땅 아래 누워 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못 와서 죄송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마른 풀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수지는 그날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하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후로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변함없이 시댁일을 했고, 변함없이 구박을 받았고, 변함없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친정아버지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임종을 보지 못한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날 밤 왜 울고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무엇을 들고 계셨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어요. 12년의 시간이 또다시 지나고 2020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27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 댁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어머님,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이 반쯤 뒤집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 앞에서 설명했어요.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후유증이 심합니다. 거동이 어려우시고 말씀도 잘 못하실 겁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사업 때문에 바빠. 어머니 간병까지 할 수는 없어. 신우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빠 나도 애들 셋을 키우는데 어떻게 해? 간병인 쓰면 안 돼? 남편이 인상을 썼어요. 간병인이 한 달에 얼만지 알아? 300만 원이야. 누가 그 돈을 내?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진만 남았어요. 그렇게 3년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수진은 시어머니 곁으로 갔어요.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침을 먹여드렸습니다. 말을 못하시는 시어머니 대신 표정을 읽어야 했죠. 눈썹이 찌푸려지면 어디가 불편한 거고 입술이 달싹이면 물을 달라는 거였어요. 점심때는 죽을 끓였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숟가락으로 후후 불어서 드렸어요. 한 숟가락 먹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삼키는 게 힘드셨거든요. 식사 한 끼에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욕창이 생기지 않게 2~3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몸무게가 50kg이 넘었어요. 수진의 허리는 매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밤에는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죠. 저녁에는 다시 기저귀를 갈았어요. 냄새가 났지만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실까봐요. 밤에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2~3시에 시어머니가 끙끙거리시면 일어나야 했어요. 등을 토닥여드리고 물을 떠다드리고 다시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부쩍 늘었어요. 손등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늙어가는지 느꼈어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왔죠. 시어머니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건강해지셔야죠. 5분이었어요. 딱 5분 있다가 남편은 일어섰습니다.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 수진아, 수고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신우이도 왔어요.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왔죠. 시어머니 이마에 손을 얹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언니가 잘 돌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언니 힘들겠다. 화이팅! 신우이도 10분 만에 떠났습니다. 수진만 남았어요. 텅 빈 병실에서 수진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자는 건지 깨어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죠. 3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손자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진의 아들과 딸이었죠. 대학생이 된 아이들은 할머니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거의 못하시던 분이 손자들 앞에서는 애써 말씀하려 하셨어요. 너희 아빠가 다 벌어온 거야. 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돈 벌어온 적 없어.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24시간 곁을 지켰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가 휘도록 간병했는데 그게 수진의 대우였습니다. 손자들이 간 뒤 수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어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곁에서 졸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자세였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떨리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어요. 어머님,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놀랐어요.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다니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려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인지 남편이 나타난 거였죠. 어머니, 갑자기 걱정돼서 왔어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수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 걸린 것처럼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무시다 깨셨길래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깜깜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말하려 했던 걸까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라고 했죠. 그 다음은 뭐였을까요?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이는 복도로 나가 공증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수진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때 기계음이 달라졌어요. 삐 하던 소리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모니터의 선이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수진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탁하고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눈이 수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진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놀라울 만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바닥까지 열어봐라. 끝까지. 수진이 눈을 깜빡였어요. 아까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님, 뭘 열어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기계음이 일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삐.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임종입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침대 곁으로 달려갔어요. 신우이도 울기 시작했죠. 수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울고 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구박받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수진은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매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30년 동안 대체 뭐였던 걸까요? 왜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장례 후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졌어요. 김상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뭐 찾아? 남편이 물었어요. 유언장에 있던 김상자요.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까짓 걸 왜 찾아?
어차피 어머니가 너 놀리려고 하신 걸 텐데. 신경 꺼. 49제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지고 수진만 집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상자는 정말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나를 조롱하기 위해 말씀하신 걸까? 수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49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청소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할 일이 확 줄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을 했으니까요.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택배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문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뭘 시킨 게 없는데요. 택배기사가 송장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송장을 들여다보았어요. 보낸 사람 란에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장 아래쪽에 메모도 있었어요. 고인의 유언에 따라 49제 후 배송.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법무법인에 뭔가를 맡겨두신 건가요?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김이 있었어요. 진짜 김이었습니다. 검은 봉지에 담긴 마른 김.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김이네. 유언장에 적혀있던 그 김한 상자가 이거였습니다. 30년을 바친 대가가 정말로 김이었어요. 그런데 상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김 몇 봉지치고는 무게가 맞지 않았죠. 수진이 김 봉지를 꺼내고 아래로 손을 넣었어요. 뭔가 딱딱한 게 잡혔습니다.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였어요. 수진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한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거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3장이었죠. 서울에 있는 건물 한 채와 상가 2채.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예금 통장도 있었어요. 수진이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잔액은 7억 원. 계좌 명의도 김수진이었죠. 자필 편지 3장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밀봉된 작은 봉투 하나.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건물 3채와 현금 7억. 대충 계산해도 25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구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임종도 못 가게 막으셨죠. 유언장에서도 김한 상자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25억을 숨겨두신 거예요. 수지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리고 넌 아마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 30년 동안 너를 그렇게 구박했으니까. 수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건 연기였어. 연기라고요? 수진은 숨을 멈췄어요. 30년간의 구박이 연기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려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쓴 게 느껴졌습니다. 너를 구박한 게 아니야.
내 아들놈한테서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아들한테서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세상에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어. 도박의 여자의 사기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차마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놈이야. 그 녀석한테 재산 주면 1년 안에 다 날린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본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대놓고 재산 주면 그 녀석이 너한테 뭔 짓을 할지 몰라. 이혼하자고 해도 재산 뺏으려고 온갖 짓 할 거고 협박하고 때리고 어쩌면 더 무서운 짓도 할 수 있어. 그래서 30년 동안 널 일부러 구박했어. 그 녀석이 며느리한테는 줄 게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그래야 내가 안전하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의 구박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연기였다니. 내가 새벽에 부엌에서 혼자 우는 거 나 다 알았어. 내 친정아버지 임종도 못 보게 한 거 그때 나도 같이 울었어. 수지는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던 그날 밤. 창가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시던 그 모습. 그게 진짜였던 겁니다. 수진아, 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였어.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진짜 딸보다 더 딸 같았어. 남은 인생 내 맘대로 살아라. 이제 내 차례야. 잘 살아라, 수진아. 어머니가.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지는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 상속된 재산 내역이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정리해 두신 것 같았어요. 아파트 2채는 근저당이 120%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값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이었어요. 가게는 권리금 분쟁으로 소송 중이었고 땅은 그린벨트의 묘지 근처라 개발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현금 5억은 실제로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수지는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건 독이 든 유산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오히려 손해만 보는 재산들이었습니다. 반면 자신에게 준 건 진짜 알짜 재산이었죠. 마지막으로 밀봉된 봉투를 열었어요. 남편이 10년 전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였습니다. 계좌 내역, 녹취록, 목격자 진술서까지.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모아두신 것이었어요. 어머님, 대체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1년은 참아라. 그 1년 동안 그 녀석이 자기 받은 재산 다 날릴 거야. 수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1년을 기다리기로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원망했던 시어머니. 그분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였어요. 남편은 유산을 받자마자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박 난다. 감이 딱 왔다니까? 남편은 자신만만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가게 권리금을 끌어다 쓰고 땅까지 팔려고 했죠. 하지만 땅은 팔리지 않았어요. 그린벨트의 묘지 근처라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3개월 만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남편이 투자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죠. 남편은 다른 사업을 찾아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근저당이 너무 많아서 경매로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죠. 1년이 되자 남편은 완전히 망했어요.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구두 대신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녔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당신 나 몰래 뭐 저축해 놓은 거 없어? 적금이든 뭐든 뭐라도 있을 거 아냐? 수지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번만 넘기면 돼. 평생 부탁이야.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식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죠. 저축 있냐고 물었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수진이 등기권리증을 꺼냈어요. 18억짜리 건물이에요.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통장을 꺼냈어요. 7억 예금도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25억?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주셨어요. 그 김상자 속에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상자에?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왜 너한테? 수진이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당신한테서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당신이 이 돈 알았으면 저한테 무슨 짓 했을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수진이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님은 당신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혼?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내려고요. 남편이 태도를 바꿨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돈 있으면 사업 제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달라질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이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 녀석한테 남은 게 없으면 너한테 손 벌릴 명분도 없다. 정확하시네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30년 동안 저한테 한 짓 기억 안 나요? 어머님은 다 기억하셨는데요. 수진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밀봉되어 있던 그 봉투였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편이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10년 전에 회사 돈 횡령한 증거예요.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수진이 말했어요. 전 선택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왔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누이와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형수님, 사정이 있었어요. 수지는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전화번호 바꿉니다. 찾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자유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이혼 후 수지는 시골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 풍경이었어요. 논두렁 사이로 난 좁은 길, 낡은 창고, 허름한 농가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길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수지는 산길을 올랐어요. 친정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곳이었죠. 풀이 무성하게 자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어요.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수지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약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요, 알고 보니까 나 지켜주신 거였대요. 30년 동안 일부러 미운 척 하신 거래요. 그 독한 어머님이 날 딸이래요, 엄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풀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수지는 아버지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그때 못 가서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안 보내줘서 원망했는데 그분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 몰래 많이 우셨대요.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이 차가운 땅 아래 누워 계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수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잘 살게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산을 내려왔어요. 다음으로 향할 곳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였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시어머니 산소는 도시 외곽의 공원묘지에 있었어요. 잘 정돈된 잔디밭 사이로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묘비 앞에 섰어요. 손에는 김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김상자에 들어있던 바로 그 김이었죠. 묘비 앞에 김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30년 동안 저 미워한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였네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한테 미운 소리 하고 나서 몰래 우셨죠? 저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어쩌면 어머님이 친정 엄마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서 절 지켜주셨어요.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 엎드리듯 앉았어요. 다음 생에는요, 어머님이 제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때는 제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했어요. 하늘에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수진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일어나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전에는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또 올게요.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공원묘지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30년간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세상에게도 며느리에게조차 미움받는 역할을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며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김한 상자. 그 안에는 25억 원어치 재산이 아니라 30년간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수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쓰던 영정 사진이 아니라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쏟아지는 햇살을 받아 밝게 빛나는 사진 속 시어머니의 얼굴이 생전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